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의 국경현 기자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 주요 정치인의 속내를 파헤치고 미래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죠. 인물비상구 42회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물비상구의 터줏대감님들을 모셨습니다. 이용욱 기자, 김진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에 특검이 속속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데 조은석 특검의 180일 우리 이용욱 선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어쨌든 6개월간 수사 일정 하면서 일단 계엄의 어떤 성격과 뭐 수단, 목적 이런 건 밝혔다고 봅니다. 일단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근데 이거 뭐 당연한 규결의 판단이고 여하튼 제가 이제 가장 불안했던 게 지기현이라는 사람이 윤석열을 풀어줬다는 거, 해괴망측한 짓을 해가지고 좀 불안했었는데 일단 재구속하고 그다음에 뭐 이상민, 조태영 등 이제 내란 중요 종사자들 구속 기소한 거 뭐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하나 주목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내란 직후에 그 안가 4인방 회동에 나왔던 그 4명이 전부 법조인 출신이고 이제 자기들 죄과에 대해서 자백을 안 했는데 물론 그 사람들 뭐 이상민 배우 구속은 안 됐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딱딱딱딱 잡아내서 했다는 것 자체는 나름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말씀을 들었고요. 또 이제 기억에 좀 아쉬운 거는 뭐 김건희 내란 가담 혐의를 못 밝혀내고 뭐 또 조이대가 왜 저런 그 무리한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한 것도 이렇게 못 밝혀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차후에 좀 더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특검의 영역은 아니지만 뭐 한덕수, 박성재, 추경호 이제 구속영장 줄줄이 이제 기각이 됐는데 이게 사법부의 문제인지 아니면 특검이 준비가 덜해서 올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윤석열이 계엄을 준비하면서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사전 작업, 물밑 작업 등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윤석열 같은 사람이 했을 것 같지도 않고 김용현이 했을 것 같지도 않은데 분명히 누군가 좀 윗선이지만 그 윗선에서 나름대로 시간표를 짜고 실무적으로 준비한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막 이런 네. 그 합리적 의심을 제가 가졌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와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동감 어린 시선들을 보내주고 계신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별도로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은 그 박성재라는 인물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내란 특검에서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서 기소가 됐고 김건희와 관련된 부분들 김건희 특검에서 또 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성재만 떼서 따로 특검을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의견도 나오던데 우리 김준호 선배는 조은석 특검의 180일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도 이용욱 선배랑 비슷하긴 한데요. 아까 뭐 이야기했듯이 이 김건희 내란 관여 혐의점을 못 찾았다고 사실상 이제 면죄부 준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지금 많은 분들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김건희가 뭐 계엄 직후 윤석열한테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측근이 진술하는 것을 이 지금 혐의점을 뭐 그러니까 관여 안 했다는 이유로 들었는데 그게 왜 이유일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사실 들고 이게 뭐 특히 이게 특검이 이렇게 김건희 혐의점을 못 찾았으면 그냥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을 하다든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좀 이어가도록 했는데 왜 굳이 이걸 매듭을 지으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좀 그 부분은 특히 이해가 안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최상병 특검 때도 그랬고 이 지금 그때 이어가지고 지금 김태우 전 국가안보 1차장 이번에 또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미꾸라지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김 차장이 보면 뭐 그때 뭐 북파 공작 부대 HID 방문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뭐 계엄 직후에 주미대사랑 통화했다는 의혹도 있었죠. 그리고 박선훈 민주당 의원이 최근에 그 이야기도 했잖아요. 김태우가 국가안보실에다가 이제 대북 현안 대응 팁 꾸려가지고 이른바 이제 외환 기획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특검은 이제 지금 그때 발표한 거 보니까 이 외환 유치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관련해서 뭐 제가 김태우를 옹호하려는 건 아닌데 네. 대통령실에 옛날 윤석열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이 뭐 좀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김태우가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갔다라고 할 수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윤석열 정권의 핵심 아닌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김태우가 보면 이게 뭐 우리는 뭐 이거 아크로비스타 이웃 주민으로 뭐 윤석열하고 친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친한 게 아니고 그 오히려 뭐 김태우 아버지가 이제 보검장 출신이고 그 엄마가 되게 열혈이잖아요. 그 윤석열 그 아크로비스타 돌아왔을 때 플래카드 들고 이렇게 환영했던 그 엄마가 김태우를 연결을 해준 거고 실제로는 김태우랑 윤석열이 친하지가 않았고 그리고 김태우가 그렇게 이 실세라고 하면 그렇게 본인이 안보실장 되고 싶다고 했는데 왜 안보실장이 못 됐냐. 그거 보면 뭔가 윤석열이 봤을 때는 신임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그 주변에서 윤석열한테 여러 번 깨진 적도 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이건 그래서 뭐 김태호가 윤석열 개혁 논의에서 좀 역할이 미미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내놓는데 이건 어디까지 일각의 해석이고 김태호를 옹호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진상을 끝까지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되죠. 아니, 왜냐면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임기훈 전 청와대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인 건데 그 사람은 사실은 최혜병 특검에서도 진술을 조건부로 죄를 면제받아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유예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 조은석 특검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혐의가 있다고 하면 임기훈처럼 그 김태효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맞는 건데 기소유예 처분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자수를 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알고 보니까 김태희가 생각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했거나 아니면 정말로 특검 내부에서 일부에서 선처를 해줬거나 그런 경우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세설도 일부 일리 있는 부분도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바이고 여하간 이번에 조은석 특검에서 많은 사람들을 기소해서 재판에 넘겼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두 사람 먼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인데 두 분은 어떤 인물입니까? 예, 정진석 실장은 일단 이력은 화려합니다. 충남 공주 출신이고요. 고려대 정치학과를 나왔고 한국일보 기자했고 오선 국회의원에 그 이명박 때 대통령 정무수석을 했고요. 국회 비서실장,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했고 국회 사무총장도 했고 국회 부의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총선에서 낙선하고 나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갔고요. 근데 이제 이 이력만 보면 굉장히 능력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뭐 능력을 떠나서 이 사람은 엄청난 금수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육선 국회의원하고 내무부 장관하고 했던 정성모 전 의원이고 뭐 그 조부도 이제 조부가 되게 이제 우리 친일파라고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뭐 그 일제 강점기 계룡 면장을 지냈다고 하고 조선 총독부에서 그 만주사병 공로자로 표창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본 명도 있는데 이건 뭐 약간 조롱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네. 와이프는 충남방적 창업주의자 뭐 11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종성의 차녀 이미호 씨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학교법인 해전재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좀 들어본 이름이죠. 청운대학교랑 뭐 해전대학교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금수저 집안이고요. 그 정진석 전 의원이 이제 전 실장 뭐 기자 시절에도 보면 워싱턴 특파원하고 논설위원하고 주로 정치부 쪽에 오래 발을 담근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적 이력을 보면 제가 이제 2000년에 정치부에 왔는데 이 사람도 2000년에 한국일보 기자하다가 자민련회 당시 자민련이 그때 있었죠. 왔군요. 네. 자민련회에서 이제 아버지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자민련이 이제 김종필 총재 살아계실 때인데 김종필 총재 옆에서 이제 약간 좀 붙어서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2004년에는 총선에 이제 자민련회 또 출마를 했는데 떨어져서 그 2005년에 재보궐선거가 열립니다. 그때 이제 다시 나가서 그때 무소속으로 나가 당선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선이 된 다음에 그 심대평 전 그 충남지사 그 심무정 전 검찰총장의 그 부친이죠. 아버지. 네. 둘이서 이제 국민중심당을 창당을 하는데 심대평이 그 2007년 대선 때 그 이회창 후보 당시 이회창 후보는 이제 제3지대였습니다. 그 한나라당 후보가 이명박이었고요. 그래서 지지를 선언하자 반발에 이제 탈당하고 그때 이제 한나라당에 들어가죠. 그래서 좀 재밌는 것이 정진석 의원은 내란 방조 내지는 뭐 이런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심대평은 자기 아들이 지금 그런 그 내란에 관여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이런 인연이 돌고 도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 추가하면 아까 그 그 충청 이야기를 할 때 그 이른바 이제 충청 맹주를 둘러싸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본인들은 다 충청 맹주라고 그러니까 이른바 이 김종필 전 총재 이후에 충청 맹주를 둘러싸고 이제 뭐 정지석 전 실장도 그 이야기라고 이제 뭐 돌아가신 이항구 전 총리도 자기가 충청 맹주라고 하면서 그게 그때 이제 JP 무슨 회고록 기념 무슨 국회 행사를 했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JP 호가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뭐 이 제목으로 이제 회고를 했는데 JP 그때 이제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휠체어를 이렇게 타고 오는데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거를 서로 끌려고 보면 사진이 남아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이 이렇게 막 그러면서 약간 자기가 이제 후계자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게 저는 좀 기억이 좀 남아 있고 아까 그 정진석 실장 뭐 이야기하면서 뭐 이용욱 기자도 예전에 한번 그 이야기했던데 이분이 보면 이제 뭐
이 보수 정당에다가 이제 외부 인사들을 이제 수혜를 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기도 하죠. 이제 과거 이제 박근혜 탄핵당하고 난 뒤에 이제 반기문 전 총장 옹립에 앞장서고 물론 이제 그러다가 반기문이 약간 지지율 떨어지니까 바로 이제 손절했던 분이기도 하고 뭐 윤석열 같은 경우는 뭐 윤석열 아버지가 고향 그러니까 공주라서 동양 친구라고 의기투합해가지고 그 뒤로 이제 윤석열이 검찰총장 사퇴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국민님이 입당하라고 해가지고 근데 데려와서 이제 과거 이제 그 강릉 친구였던 그 권성동하고 같이 뭐 좌진석 우성동 해가지고 그때 뭐 이른바 윤석열 정치권 진입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 충청 얘기하기가 그냥 불현듯 생각난 건데 이제 한 사람 빼먹은 분이 계세요. 정우택 전 의원. 아 정우택. 네, 세 사람이 그러는데 저가 기억나는 건 그 정우택 전 의원이 저기 이완구 전 의원 되게 싫어해요. 둘이 서로 라이벌이야. 그래서 사석에서 보면 서로가 서로를 막 이렇게 약간 비방 같아.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서로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약간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충청권에 내가 앞장선 사람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좀 뭐랄까 이완구 의원하고 저 정진석 의원 둘 다 만나봤는데 약간 좀 충청도 분들의 화법을 제가 좀 이해를 못해가지고 처음에 뭐 하자고 뭐 합시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완구 원내대표 시절에 반장들하고 밥을 먹는데 앞으로 뭐 저희들하고 이제 브리핑도 해주시고 해서 그럽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 기자 중에 한 명이 충청도 출신 기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거 빈말이라고. 그럽시다. 저는 뉘앙스를 알아들은 네. 거예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타사 어떤 기자가 왜 약속을 안 지키고 왜 우리한테 안 해주냐? 브리핑을 안 하냐 그랬더니 그때 그 말 했던 기자 그거 빈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고 정우택 의원하고 전화를 하거나 뭐 이완구 의원하고 하면 서로 비방하는데 JP 이후를 누가 충청권에 맹주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견제 심리가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네. 김진우 기자 그 얘기하니 갑자기 생각나서 한입 그리고 붙였습니다. 정우택 전 의원은 고향이 충북이고 이완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충남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또 긴장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리고 좀 하나 더 짚을 게 김진우 기자는 외부 인사 수요를 얘기했는데 저도 그거 기억나는 거는 그 반기문 총장이 전 유엔 사무총장이 얼마 만에 그냥 낙마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때 기사도 쓰고 그랬는데 가장 타격을 받은 게 충청권의 배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했던 게 이제 정진석 실장하고 이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돈에 되게 쫄렸는데 그때 제가 들은 얘기는 당시 충청도 의원이었던 박덕흠 의원이 많이 지원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 빠져나가니까 반기문 전 총장이 더 힘들었다. 그래서 충청권의 배신이 가장 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덧붙이고 싶은 게 그런데 이 박덕흠 의원은 지금 정진석 전 실장과 사돈 관계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제 정 전 실장 장녀와 박 의원의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이 박 의원도 참 정 전 실장 못지않게 논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토위에 5년간 있으면서 이제 건설업자 출신이죠. 맞아요. 5년간 네. 있으면서 이제 자기 일가 건설사로 볼 수 있는 게 5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뭐 공사수주, 정부 지원에서 한 1,000억대를 지원을 했다는 1,000억 원대 그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이제 보도가 한겨레 신문에 나왔었는데 당시 박덕흠 의원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를 합니다. 그때 그렇군요. 이제 네. 기사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 뭐 이런 패소를 받고 당시 이 문제 때문에 탈당했다가 이제 슬그머니 여론 좋아지니까 여론이 이제 잠잠해지니까 복당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뭐 정전 실장을 좀 하다 보니까 좀 뭐 초록은 동색이고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여기도 되게 부자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맺어지는 건 좋은데 아름답게 맺어지는 게 아니라 좀 모양이 안 좋지 않나 뭐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나중에 보면 정진석 실장 부친 뭐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도 보면 정진석 실장도 충청 지역 지역 기업인 뭐 충남 방직 그쪽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일가를 이루고 그 아들도 이제 박덕흠 의원도 기본적으로 충청 지역구니까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일가를 이루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들만의 어떤 사돈 맺기를 통한 뭐 모르겠습니다. 기득권 구축 뭐 이 정도까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뭔가 나중에 충청권 특집을 따로 한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전에 한번 간단한 양력을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제 검찰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검찰주의자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가지고 다툴 때마다
국면마다 검찰의 이론가로서 현장에 나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검찰 개혁 문제에 참여를 했었고 대표적으로는 이명박 정부 때 2011년에 사법개혁 논의 일환으로 검찰개혁이 있었는데 그때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강력하게 반대표를 던진 사람 중에 하나였고 실제로 당시에 검찰 수뇌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이유로 이분이 검찰 지도부를 비판하면서 사표를 던졌는데 반려가 된 일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있었고 결국 그러면 검찰에서 언제 옷을 벗었느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첫 번째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에 누락되자 결국은 나가게 된 것이고 그걸 두고 사람들이 하는 말은 결국은 또 한 번의 검찰 개혁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본인도 자리를 포기하고 나간 게 아니냐라는 관측을 주변에서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정진석이나 이완규 이런 분들이 이번에 조은석 특검에 의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분들이 내란 전국에서 한 역할이란 건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뭐 정진석 실장 같은 경우는 뭐 윤석열의 참모고 일단 내란이 처음 일어났을 때 이제 정진석 쪽에서 전 흘렸다고 그때 생각을 했는데 정진석이 뭐 이건 개엄은 안 됩니다 막 하면서 말렸다고 이제 보도가 막 단독해서 달고 나왔는데 그래서 저거를 단독으로 흘린 놈은 누구고 이걸 받아 쓴 기자는 누구냐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하튼 나중에 이제 검찰 그 내란 특검 조사에서 나온 거 따르면 당시 실제로 그 국무위원들이 정진석이 지금 어느 시국에 계엄하냐 하면서 반대했었다 뭐 이렇게 네. 했다는 증언들이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이후의 행적들을 보면 정진석은 그 내란에 설사 직접 처음에 사전계획에 참여 안 했더라도 그 다음에 방조하고 무마하는 데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윤석열이 구속됐을 때도 처음에 이게 폭동인지 비상조치인지 이제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좀 이상한 보도를 했고 이상한 말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그 파면이 되자마자 대통령실 PC를 모두 초기화 지시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최소한 증거인멸에는 관여가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런 네.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계속 이제 내란 특검에서 나온 얘기들인데 한덕수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시작할 때 바로 저 김주현 민정수석을 불러서 이제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해야 되는데 이제 후보를 달라 했더니 받아서 이제 2명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완규하고 한 사람 더해서 네. 했는데 그거를 가자마자 바로 이제 실행을 해서 하루 만에 검증을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어쨌든 내란 청산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인사권까지 이제 막는 그래서 뭐 광의로 보면은 네. 내란의 동조자이자 내란을 방조하고 아니면 약간 일부에서는 이제 청산을 방해하는 이런 네.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 결국은 계엄 전, 중, 후의 행정이 중요한 건데 정진석 실장이 뭐 전에 가담하지 않아 계획을 모의하는 상황에서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행실을 보면 굉장히 의심되는 행각들이 많은 것이 윤석열이 헌재에서 파면되자마자 결국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실에 있는 컴퓨터를 초기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게 그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 나온 상황이고 자기가 근무했던 한국일보 보도라서 더 신빙성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네. 어떤 일말의 인간적 정응 없이 딱 보도를 해서 더 믿을 수 있다. 그러니 결국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엄혹했던 계엄 이후의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무엇을 했는가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데 그런 기록들을 삭제하기 위한 행위에 가담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심이 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특검이 이제 조사 결과 발표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이게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지만 이 대통령 기록물 분석에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건 일단 경찰로 이첩을 했다. 그 말은 이제 특검이 이제 혐의점을 찾지 아직까지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혐의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정진석 전 실장이 지금 뭐 특검에서 기소당한 부분은 사실 뭐 아까 말했던 그 재판관 임관 과정에서의 뭐 어떻게 보면 그 절차를 생략하고 뭐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경찰로 넘어가서 더 이제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뭐 사실 이완규 전 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의 문제들이 지금 마치 재판에 넘어간 상황에서 실제로 그런 당사자로서 추천이 됐던 인물 아닙니까? 얼마나 윤석열 정권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면 이 사람을 콕 집어서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을 했겠습니까? 아니 뭐 이완규를 이제 제가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완규가 이제 윤석열은 구수, 이완규는 팔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그 검찰에서 굉장히 아까 구교영 기자가 얘기했지만 굉장히 그 이데올로그다. 그래서 이론가라고 하고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 논리를 만드는 일종의 그 평검사 때부터 세게 했고 실제로 이 사람이 저서가 제가 뒤져보니까 저서 되게 많아요. 많은데 네. 특히 뭐 형사소송법 실무인가 이 책은 이게 법조계에서도 되게 중요한 연구소라고 연구소로 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대단한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이런 법 기술을 갖다가 좋은데 쓴 게 아니라 이제 알량한 법지식이죠. 이거 정당하게 쓴 게 아니라 윤석열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방해하고 말도 안 되는 통치를 정당화하는 데 이제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서 예컨대 이제 법제처장으로서 한 일이 검찰 수사권 축소를 막기 위한 뭐 법무부 시행령 개정 등 뭐 각종 논란이 되는 정부 입법 주요 정책에 대해서 이제 합헌적 유권 해석을 그렇습니다. 내리면서 네. 법 기술을 나쁘게 제공했다. 그래서 이제 야권에서는 내란 정권의 법 기술을 제공한 내란 부역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보기에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의 오적을 꼽으라고 하면 저기 이완규는 꼭 들어가야 된다. 아, 오적 중에? 네, 왜냐하면 법 기술을 제공을 하고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우리 이제 지금 내란 국면에서 보면 위증죄도 했잖아요. 그리고 안가회동을 했는데 안가회동에서도 본인이 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기술자인데 그리고 나와서 본인들이 그 PC 저기 핸드폰 바꾼 거 저기 들통나니까 인정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여하튼 내란에서도 중심 인물이고 윤석열 정부 내내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근거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좀 방어막을 쳐주는 그런 네. 나쁜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분 뭐 최근에 뭐 하고 있냐 봤더니 저기 뭐야 임성근 전 사단장 그 그러니까요. 변호인들하고 해서 맞아. 예. 야 저는 뭐 예전에 그 한덕수가 재판관 임명할 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안 받겠다고 했는데 맞는데 덥석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했을 때부터 야 이 사람 참 특이한 그러니까 일반 상식과 다른 가치관 내지는 윤리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 지금 변호하면서 뭐 지금 뭐 이게 무슨 이 뭐 프레임이 어쩌고 저쩌고 변호하는 걸 요새 텔레비전에도 얼굴도 비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통 사람이면 가급적 이렇게 숨어가지고 얼굴을 안 비칠 것 같은데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이용 기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게 지금 안가 모임 성격에 대해서 지금 뭐 이 사람은 뭐 그게 뭐 연말 가기 전에 뭐 잠깐 뭐 보자는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특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그때 이제 박성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계엄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한 그 문건 작성을 그 밑에 과장한테 시키고 그 사람한테 받은 그 파일을 가지고 그 안가 모임에 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파일 가지고 가서 그러면 야 올 연말 진짜 올해 진짜 다사다난해서 이야기를 할 건 아니잖아요. 파일을 보면서 그럼 무슨 당연히 계엄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까 그 정신석 이야기도 했지만 정신석 실장이 그때 보면 이제 안가 해동에 앞서가지고 당정대 회의가 열렸잖아요. 맞아요. 당정대 회의 열려서 정신석 실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엄의 정당성이나 불가피성에 대한 논리를 구성해서 금일 자정까지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박 전 장관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담당 과장한테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후에 이 안가 모임에서 그 논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약간 착착착 들어맞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만 저는 이제 좀 약간 이해 안 되는 특검이 이제 이 안가 모임 성격은 규명했는데 이게 뭐 계엄 이후에 대응 논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뭐 국기자는 뭐 잘 알겠지만 이게 이제 뭐 그런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랑 반조라고는 할 수 없는 게 이게 계엄 이후가 끝난 뒤에 이루어진 모임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야,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아니 끝났더라도 저 사람들이 저렇게 뭔가를 막으려고 했으면 처벌돼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게 현재로서는 뭐 법적으로 뭐 그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완규 참 특이한 사람인 게 검사들한테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면은 가장 10종 8구 무슨 대답을 하냐면은 이게 제도 개혁보다도 인사가 중요하다. 인사가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검찰 문제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이완규도 검찰을 나가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청와대가 검찰 인사에 이것저것 이렇게 외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잘못됐다는 말을 했는데 정말 윤석열 정부 때 돌아보십시오. 청와대가 검찰 인사에 무슨 일을 벌였는지. 그리고 이완규 같은 사람을 뽑아서 요직에 두려고 했던 내가 청와대 아닙니까? 검찰 출신을 기용을 해서. 그 법제처장이 사실은 지금까지 검찰 출신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완규의 그런 언행이라는 게 이론가로서 이완규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실천적인 태도로 그 이론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본인이 주장했던 글과 말이 전부 다 현실 세계에서는 정당하지 못한 방식, 180도 다른 방식으로 표출이 되니까 누가 이완규 말을 믿겠습니까? 글을 믿고. 뭐 약간 여담인데 그 김진우 기자가 그 이완규 저기 재판에 나온 거 보고 열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지금 사진을 보면 윤석열하고 묘하게 닮지 않았어요? 아, 외모가 되게 닮은 것 같아요. 머리는 좀 더 없죠. 머리- 보니까 근데 뭐 상대적으로. 예. 윤석열도 저기 사실 이쁘게 너른 거지. 그게 자세히 보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팔수 구수 얼마나 사이도 좋고 친구에 생긴 것도 닮아가는 것 같아요. 궤변도 닮아가고. 그래서 뭐 저는 이완규 같은 사람 보면서 더 이제 알량한 우리 전에 했었지만 엘리트들이 얼마나 참 알량한가. 뭐 아무리 공부 많이 하면 뭐 합니까? 제대로 된 공동체 의식과 도덕적 의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제 이완규라는 사람이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번에 제대로 단죄가 되어야 하는데 또 무슨 법 기술을 사용해서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할지 좀 그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 다룰 인물은 저희가 인물비상구에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분인데 대통령실에서 여러 자리에 근무했던 이원모 전 비서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원모 전 비서관 어떤 인물입니까? 뭐 이른바 뭐 특수통 검사 출신이고 이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불렸죠. 그래서 뭐 1980년 서울 출생인데 연세대 졸업 후에 사시 합격해서 사법연수원 37기로 수료하고 검사로 임용됐고 윤석열이 그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이게 중앙지검 특수이부 검사로 MB 사건 수사팀에 합류했고 윤석열이 또 검찰총장 재임 때는 대검찰청 반부패 검사로 조국 사건 수사하는데 참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윤석열이 직접 중매로 2013년에 한방 병원이죠. 자생 한방병원장 차녀와 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이제 검찰총장 사퇴했을 때 이원모도 이제 검찰 퇴직하고 이른바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이 김건희 의혹 등 네거티브 대응팀으로 지금 이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하고 같이 이제 활동을 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초대 대통령 비서실 인사비서관 임명했는데 검찰 아까 뭐 이완규 이야기도 했지만 검찰 출신이 인사비서관에 임명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그럼요. 일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당시에도 말이 많았지만 윤석열이 진짜 사적 인연이 얽힌 검찰 출신들을 이렇게 요직에 배치해서 진짜 검찰 공화국 만들려는 한다. 뭐 그런 사례로 기록됐고 이분이 이제 논란이 됐던 건 사실 그 이후에 더 논란이 됐던 게 그전 뭐 인사비서관 시절에는 딱히 뭐 뉴스에 나오고 그러진 않았는데 2024년 1월에 총선 출마하겠다고 이제 인사비서관을 사임을 하고 서울 강남을에 공천 신청을 합니다. 이게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른바 이 강남을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 네. 초강세 지역이고 윤석열 측근 인사라는 사람이 이런 초강세 지역에 공천했다는 게 이제 당시에도 비판 여론이 일었고 그러니까 이게 국힘 지도부 뭐 한동훈 지도부죠. 그 지도부 입장에서 이게 잘못하면 이제 전체 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경기 용인갑으로 이제 바꿔버려요. 그래서 전략공천으로 용인갑에 출마를 했는데 그때 이제 낙선을 했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더 황당한 거는 이 사람이 낙선 1개월 만에 다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복귀를 합니다. 이게 뭐 대통령실이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회전문 인사 비슷하게 맞아요.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해요. 그리고 복귀한 이후에 또 황당한 한 스푼을 더 얹으면 이 사람이 윤석열 파면 이후인 지난 5월에 용인갑 지역 위원장으로 다시 복귀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당시에는 어떤 얘기 나왔냐면 이제 그 당시 이제 지역구 의원이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이제 의원직 상실령 위기였는데 뭐 이후에 이제 의원직 상실령 면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게 그걸 노리고 이제 다시 지역위원장이 복귀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참 저는 뭐 이게 윤석열 정부 총체적 실패에 책임 있는 사람이 가만히 숨어 있어도 모자란데 국회 입성까지 노리고 다시 이제 지역위원장으로 그리고 참 후한무치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언론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언론 인터뷰를 보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 지역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던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이 뭐 김문수 그 당시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뭐 내란 세력하고 절연을 제대로 안 하니까 지금도 그렇고 이런 윤석열 잔당들이 계속 준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인사 관련된 업무에 그 검사들이 투입된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시초로 돌아가면은 이원모는 인사비서관이었고 검사 출신으로 그 위에 인사기획관이 있었어요. 인사기획관이 누구였냐면은 이분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일반직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대검찰청의 사무국장인데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할 때 대검 사무국장이었던 복두규라는 사람이 인사기획관으로 옵니다. 쉽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이 모두 검찰 출신으로 꾸려진 굉장히 특이한 조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복두규라는 사람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리면은 이거는 이원모 얘기는 아니지만은 검찰 수사관 출신 중에 대통령실에 입성한 사람이 무려 3명이나 됩니다.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강희구 전 부속실장인데 재밌게도 두 사람은 모두 내란 특검에 의해서 기소가 됐는데 복두구 기획관은 어떻게 보면 가장 요지에 갔는데 이분은 사법 처리가 안 됐거든요. 찾아보니까 2024년 5월에 대통령실 나온 걸로 나옵니다. 그래도 저는 이분이 뭔가 윤석열 정부의 그런 아킬레스건 같은 모습들을 보고 스스로 자리를 나온 게 아닌가. 당시에 보면은 일신상의 사유로 나왔다고 돼 있기는 한데 상황 판단 능력이 매우 훌륭하신 분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기회가 된다면 이분을 꼭 인터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하간 이원모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역할을 그 전에도 이제 검찰총장 할 때도 역할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대전지검에서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관련된 수사를 맡아서 했거든요.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검찰총장으로서 부담스러운 일이었는데 그 일을 윤석열의 명을 받아서 잘 해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정치권에 윤석열이 입문한 이후에도 달고 다닌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저는 이게 딴 얘기인데 이 저기 아까 그 이원모 비서관의 그 아내 와이프 얘기를 좀 하다가 말았는데요. 저가 그때 이제 논설위원실이 있을 때인데 윤석열이 나토 첫 출장 가가지고 전용기를 탔는데 나중에 뉴스에 나와요. 그 이원모 비서관의 와이프가 그 전용기에 탔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밤에 마침 정치부 논설위원실 야근하고 있는데 정치부장이 김진우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밤에 제가 저기 잘 연락 안 하는데 연락해서 막 이거 세게 비판해야 된다, 조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가 막혔던 게 그 전용기라는 게 사실은 그 어쨌든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고 어떤 나라 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기자들은 돈 냅니다. 오해하지 네. 마시고요. 기자들은 돈 내는데요. 그 저기 그 공무로 가는 건데 그럼 공무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가고 다 공적인 어떤 직위가 있거나 어떤 검증이 된 사람들이 가요. 거기 탑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쨌든 민간인이고 아무 그것도 없는데 탔다는 사실에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근데 보니까 와이프가 심지어 인사비서관, 그러니까 와이프 그 사람이 인사비서관의 아내야. 그래서 그럼 이 인사비서관이 이건 국정농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게 다 이런 사안들이었어요. 윤석열들은 이런 걸 엮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날렸는데 본인은 이런 일을 저지른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리고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으면 이원모는 옷을 벗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고 더 웃기는 건 김준우 기자가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총선 나갔다 들어가서 앉은 자리가 공직기강비서관인데 본인이 공직기강을 가장 해야 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얼마나 윤석열이 아끼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제 뇌 구조가 보통 사람과 다르고 좀 정신이 아픈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 이런 사람을 그대로 따르면 여기도 똑같이 아픈 사람이죠. 아프고 호환무치하고 그 뭐랄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윤석열하고는 본인이 이제 일심동체고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윤석열이 이 얘를 불러들였을 때는 그 총선에서 참패하고 지금 각종 그 본인이 완전히 코너로 몰렸었잖아요. 그래서 뭐 김건희 명품백부터 당시에 최상병 그 문제까지 해서 지금 윤석열은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고 거의 탄핵 목적까지 왔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방어하는 누군가가 필요했고 어쩌면 이원모가 굉장히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이 커서 네. 내가 가서 우리 성렬이 형을 보호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어떤 출세욕이 강해서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시 이것도 초록은 동색이라고 뭐 형아오가 비슷하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높은 자리잖아요. 1급 아닙니까? 그런 셈인 건데 그 이원모의 나이가 1980년생이에요. 윤석열 정부는 22년도에 시작했죠. 그러니까 대충 뺄셈을 해보면 이분이 어느 나이에 비서관이 됐다는 게 짐작이 되시죠. 그 두 번이나 비서관을 시켜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코스고 이게 좀 닿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법연수원 기수라는 게 있잖아요. 법조인이니까. 한동훈하고도 10기수 차이 나요. 근데 이렇게 중용이 됐다는 것은 아마도 윤석열 눈에 든 결정적인 사유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여하간 이원모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혐의 역시 앞서 전술했던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된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뭐 한덕수가 그 이완규랑 함상훈 전 재판관인가요? 판사 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때 그 과정에서 이제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내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를 할 테니까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 인사 비서관 밑에 있는 행정관이 이거 근데 뭐 각종 그 국정원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 검증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하루 만에 안 된다고 해. 그래서 하루 만에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냥 대충 처리할까요? 하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네. 한 사람이 이제 인사비서관인 이원모였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영호 본인 자체는 뭐 혹시나 입장 같은 게 좀 있는가요? 지금까지 뭐 언론에 보도된 건 없는 것 같고 지난번 제가 이제 또 이게 좀 조사하다 보니까 자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유튜브 뭐 이런 게 저도 있더라고요. 그거 봤습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뭐 한 700명 봤던데. 그래서 뭐 지역구 뭐 크리스마스 행사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송년 콘서트 네. 뭐 이런 거 같은데. 거기 보니까 뭐 잠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뭐 그 특검에서 뭐 이런저런 수사를 받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수사 당했다는 식으로. 아마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지역구 그 당원들 앞에서 하는 소리니까 뭐 가급적 자기가 무슨 투사처럼 이야기하고 싶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안 그래도 저도 받고 그 워딩을 제가 좀 자세하게 들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검사라서 수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피의자가 되면 어떨까 이런 심리 상태를 제가 이원모가 잘 보여주는 워딩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스란히 제가 좀 길지만 불러드릴게요. 어떻게 말을 했냐면 저도 이번에 특검 수사 받았잖아요. 수사 경험도 많지만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하는데 옛날 같으면 수사해라. 기소하면 법원에서 무죄 받을게 편하게 마음 먹었는데 요즘에는 내란 전담 재판부다. 또 사법부도 좌우로 갈려가지고 사법부를 믿지를 못해요. 제가 정말 절박하고 마지막 순간에 믿을 게 당밖에 없더라고요. 남들은 왜 규탄 대회 하냐고 그러는데 저는 속으로 좀만 더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특검이 조금이라도 힘이 더 빠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이라이트입니다. 저 억울한 수사 안 당하게. 여기서 제가 윤석열 저부터 했던 많은 수사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너 억울한 건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 억울한 건 생각을 잘 안 해봤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 이제 그 윤석열하고 이 소아들이 어떤 그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거는 우리가 비판을 많이 했는데 다만 이게 여기서 생각하는 게 믿을 게 당밖에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얘를 안고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이 사실 해준 거 없잖아요. 그 친윤 검사들이라 언더 친윤이라는 사람들도 사실 윤석열에 대한 충성이라기보다 윤석열이라는 어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거학이지만 걔들한테는 어쨌든 기대를 뭔가를 딱 걸어놓고서 그냥 그 아래서 뭉치는 것뿐인데 이원모 얘는 딱 그 이 보수 정당에서 보면은 그냥 벼락 출세한 놈이고 나이가 어리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날로 먹었다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래서 당에서 과연 언제까지 끌고 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나마 그 지역에서는 제일 좋은 지역구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용인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 자리엔 분명히 다른 사람은 내리꽂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대로 된 지역구가 있다면. 저는 장동혁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대표면 절대 이 사람한테 공천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질질 끌려갈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믿을 곳이 하나도 없어질 수 있고 굳이 가면 이제 감옥에 있는 윤석열 손을 잡아야 되는데 윤석열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밖에 나올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 사람이 이제 저도 이제 조사하면서 보니까 지난 8월에 공직자 재산 공개를 했는데 퇴직 공직자 중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산이 433억 3,883만 원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데 재밌었던 게 이제 와이프가 노원구에 상가를 64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64개? 아, 저 같으면은 그냥 편하게 살 것 같아요. 뭐 굳이 그렇게 뭐 법적 책임을 져도 뭐 물론 이제 법적으로 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얼마나 형을 살겠습니까? 이런 문제로 여지껏 나온 것만 보면 그럼 가만히 돈 벌고 살지 굳이 명예회복 안 될 건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당신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을 거다. 제가 정치권을 오래 본 경험으로 그래서 그 국민의힘이 그렇게 의리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윤석열한테 의리를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기 보면은 앞으로 힘들 거다. 아니 저는 이제 그 검찰 선배한테 이원모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뭘 분류를 이렇게 해서 너무 러프한 비유지만은 그냥 착하대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그 영상 속에서 말하는 이원모를 보면서도 제가 먼저 물어본 거예요. 이분이 심성 자체가 아주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그랬더니 그 상사의 판단도 그 능력만큼 사실 검찰에서는 충분히 인정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검찰에서 검사장이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나이도 어리니까 그렇겠지만은 그 정도 하고 나왔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보니까 아까 벼락 출세라는 표현을 해주셨지만 그 말 그대로 1인자의 뜻에 의거해서 벼락 출세를 이게 하게 된 거고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건데
아무튼 간에 정말로 이제 요런 식의 일들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고 반성을 하는 세월을 좀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 하나만 덧붙이면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력을 보니까 뭐 대일 외고 나오고 당시에는 이제 외고가 제일 잘하는 애들이 가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이제 한 시대 뒤에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뭐 좋은 대학 나와서 사법고시 붙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겠죠. 그리고 결혼도 잘하고 그래서 세상 아쉬울 거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 특징이 보면 공부 잘하고 하면 일도 잘하고 하면 인정도 받고 하니까 세상에 다 너그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진짜 그런 삶을 살았을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본인이 자기가 걸러내야 될 것을 못 걸러낸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이런 나쁜 짓에 어쨌든 발을 담그고 동참을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착하고 뭐 예의 바르고 이럴 수 있는지는 좀 우리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좀 악에 바친 상황을 좀 본인이 겪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어서 또 다른 검찰 출신의 인사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바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인데요. 김주현 전 수석 어떤 인물입니까? 이른바 뭐 수사 특히 이제 기획 분야에서 뭐 경륜을 쌓았죠. 검찰을 해서. 그래서 뭐 법무부에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차관, 대검차장 등 핵심 보직을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난 뒤 이제 2017년 5월에 검찰을 떠난 뒤에 김현장 같은 데서 이제 변호사로 일하다가 이제 윤석열이 이제 지난해 4월 총선에서 패배한 후에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부활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됐고요. 윤석열보다는 한 살이 어린데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다 5기수인가 맞아요. 앞선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18기, 23기니까. 네. 그런 상황인 건데. 근데 윤석열하고 검찰에 있을 때 혹시 어떤 관계를 유지했다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뭐 들은 거는 많지 않지만 제가 이제 하나 하면은 뭐 구구영기가 저보다 훨씬 잘 알지만 검찰에 세 부류가 있다고 하잖아요. 뭐 기획통하고 뭐 이제 특수 공안이 있는데 이 김주현 전 민정수석은 전형적인 기획검사로서 이 기획이라는 게 이제 기업 정치인 수사하는 게 특수고 기획이라는 건 인사 정책에서 이제 뭐 수사보다는 약간 좀 정책이나 인사 이런 걸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수통인 윤석열이 보기에는 좀 우습게 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언론 보도에 나온 거지만 윤석열이 김주현을 보고 난 그 사람 검사로 안 본다고 옛날에 말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또 김주현 전 민정수석 얘기하면 좀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이제 기획만 하다가 네. 자기도 좀 커리어를 남기고 싶으니까 이명박 때 그 특수관할하는 중앙지검 3차장을 맞아요. 했답니다. 제가 그때 예, 출입했습니다. 그때 예. 이때 이제 자기가 자기 커리어 남기려고 한명숙 전 총리 이제 잡아 넣으려고 해서 대한통운 뭐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오히려 본인은 약간 상처기가 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박근혜 때는 오히려 이제 법무부 검찰국장을 하는데 이 검찰국장이라는 자리가 이제 기획통에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검찰 성향이나 이런 걸 다 보고 그 이제 어떤 검사가 어떤 자리 어떤 성향이고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하고 이제 황교안 때 이제 법무부 네. 법무차관도 하고요. 그래서 윤석열이 이제 이 김주현 민정수석을 데리고 왔을 때는 저는 이제 그때는 그 생각까지는 못했었는데 이분이 워낙 그 검찰 인사가 어떤 사람들이 속속들이 아니까 윤석열의 입맛에 맞고 앞으로 어떤 자리에 어떤 놈을 배치해야 윤석열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정권을 방어할 수 있나 이런 역할을 했을 거라고 그때 그냥 러프하게 의식을 했었는데 이 프로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이 사람은 들어갔겠구나 이런 좀 심증을 굳히게 해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검찰 이 올라서도 제가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지규현이가 풀어주니까 심우정이 즉시항고를 포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김주현 이름이 한번 다시 나오잖아요. 심우정이 김주현이 검찰국장 할 때 검찰 과정이었다. 그래서 둘이 네. 뭐 아버지와 아들 같은 사이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김주현이 들어갔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처음에 우리가 그 내란 터지고 나서는 김주현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전면에 나온 건 아닌데 요즘 들어서 점점 전면에 나오는 뉴스 중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황교안 그 당시 이제 외부에 계실 때 내란 당일에 내란하고 직후에 황교안이 뭐라고 페이스북에 올리냐면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 이번에 척결해야 된다. 뭐 우원식 한동훈 체포해라 막 이런 글을 올렸는데 요 전후로 소통을 했다는 거죠. 김주현과 예.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난 걸 봤을 때 김주현은 진짜 뭔가 기획을 계엄에 가담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최소한 그 이후에 대응 방어와 과정, 예.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안가회동도 이 기획도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좀 조직한 게 아닐까 이런 추론인데 어떤 좀 느낌적 느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는 게 저는 아까 심우정 총장
관련해 가지고 그때 지난해 10월인가에 왜 김준 민주수석하고 비아폰으로 2차례 통화했다는 뭐 보도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때 처음 검찰총장도 비아폰을 쓰는구나 싶었는데 그것도 되게 이례적이라고 해서 근데 당시 뭐 자기들은 뭐 그런 뭐 윤석열 뭐 부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해명을 했는데 해명을 하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 그럼 비아폰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이 아까 말했던 검찰 선후배 사이고 뭐 돈 돕겠다는 이 두 사람이 뭔가 모종의 뭔가 비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비아폰을 쓴 거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 윤석열의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보면 이제 아까 그 정진석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당연히 이제 대통령실에서 회의도 하고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보면 이제 기사에 나오는 것들이 보면 김주현이 그 당시 이제 이 다음 날 일어났던 정진석 주재한 그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되게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비상계엄 끝나고 나는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위헌위협한 거다. 그래서 절차적 문제가 많아서 이거 당연히 대통령이 탄핵해야 되고 이 수사까지 가야 된다는 여론도 되게 들끓을 때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든지 방어를 해야 되니까 가장 이런 부분들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민정수석이고 법무부 차관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이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왜 이 사후 계엄 선포 못 자성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김주현 이 조언을 듣고 이제 준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 이 김주현 전 수석이 이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특검에서 큰 기소는 안 당했지만 나름의 역할들을 조금씩 다 한 거잖아요. 이후에 황교안하고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저는 아까 황교안 그 이용욱 기자 얘기했지만 이게 황교안하고 연락을 했을 때가 그 계엄 당일 11시 25분쯤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14일이죠. 다음 날 0시 뭐 1분, 2분, 뭐 20분에도 1분씩 통화를 했다는데 그러면서 황 전 총리가 뭐 주사파 세력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 그리고 뭐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한동훈 뭐 체포해라는 글을 게시했는데 이게 이런 오목한 계엄의 밤에 이른바 고위공직자가 아무리 자기랑 친했다고 하지만 전직 총리랑 이런 대화를 나눈다는 게 과연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이 생각이 여기 들더라고요. 하나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사실 황교안 전 총리를 모르는데 저희 그 전 편집국장께서까지 하셨던 그 뭐 선배께서 예. 같이 논설위원실 있을 때 한 얘기가 황교안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밖에 보이는 이미지는 좀 그런데 뇌가 순한 사람이라고 뇌순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되게 재밌는 얘기다 해가지고 지금도 저 종종 써먹는데 되게 이제 순진한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부정선거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김주현도 이제 자기가 황교안하고 일을 해봤으니까 어떤 사람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좀 순진하고 꼬시기 가스라이팅하기 좋겠다. 그래가지고 네가 좀 나서주세요 하고 전화한 게 아닌가. 이런 좀 합리적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황교안을 좀 부추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순수하다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우리 회사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저희 회사 선배가 옛날에 검찰 출입기자 했을 때 결혼을 했대요. 당시에 황교안이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그러니까 공안 관련된 사건들을 총괄하는 사람이었는데 결혼식에 왔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사람들 오면은 그냥 중간에 밥 먹으러 가거나 돈 내고 얼굴 비추고 가는데 결혼식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가장 잘 보이는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듣고 갔다라는 얘기를 그 당사자가 저한테 전해주는 걸 보면서 정말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순수한 남다른 면모가 있는 것 같다. 그 말 들어보니까 네. 저기 각종 회의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있는 순수한 사람 한 명 더 있는데 누구죠? 안철수 의원이 저희 뭐 경영 포럼 할 때도 왜 오셔가지고 통상은 이렇게 뭐 인사하고 사진 찍고 가는데 그 당시 뭐 주제가 과학 관련이긴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가지고 기자들도 취재하러 가야 되는데 나름 이렇게 어떻게 하나 하면서 지켜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김주현 전 수석은 저는 사실 처음 봤던 게 법무부 대변인 할 때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보고 이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라는 요직으로 또 와가지고 봤는데 그 사이에도 이제 권력이라는 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달라진 모습을 좀 느꼈던 기억이 좀 나고 그리고 윤석열이 되게 특이했던 부분은 법조 기자들 봤을 때는 그 민정수석을 이제 세웠는데 자기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이었던 김주현한테 쉽게 얘기해서 인사로 칼을 맞고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대구 고검으로 날아갔거든요. 그런 사람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런 역할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내 그러니까 이제 방어를 나를 위해서. 인사 내는 거 보니까 좋아 정리 좀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면모에서는 약간 윤석열이 머리를 좀 쓴 것 같은 느낌. 우리가 윤석열이 보통적으로 보면 되게 우둔하고 멍청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 이제 역발상을 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뭐 저그 생각 들더라고요. 이게 아까 그 기자 얘기했던 게 좀 어떻게 보면 자기랑 약간 반대되는 성향 내지는 자기랑 치고받았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쓰는 거 이 사람 또 심지어 들어와서 그 역할을 충실하는 게 이게 검찰이라는 사람들이 상명하복에 익숙해 있고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저 그 생각했는데 윤석열이 이제 그 당시 이제 민정수석실 없을 때 처음에 취임했을 때 이게 기본적으로 뭐 사정기관 장악한 민정수석실이 이 정적 제거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뭐 자기는 없앤다라고 했죠. 저는 그때 뭐 민정수석 역할을 기본적으로 무슨 과거 뒷조사하는 이 사회부속팀 정도로 보는 윤석열 인식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본인이 뭐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없앨 수 있죠. 자기가 제일 잘 아니까. 그래놓고 이제 부활시킬 때 논리가 그거였습니다. 이게 그 당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민정수석하면 자꾸 뭐 무슨 이게 이 뭐 고위공직자 검증하고 뭐 이런 쪽에만 익숙하지 민정이라는 말 자체가 뭐 민간의 그 생각 정이 그렇죠. 그 예. 민심을 보는 거잖아요. 청취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때 했던 게 민심 청취를 하기 위해서 부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좀 코웃음을 쳤던 게 아니 민심 청취하는데 왜 굳이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 출신 인사를 민정수석에 앉히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했고 그리고 이제 아니 뭐 그것도 문제가 이 59분 대통령이라는 비아냥 듣고 있는 윤석열이 민심 청취를 해서 서로 그 민심을 누군가 전달하더라도 그걸 과연 듣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 했던 기억이 나고 결국에는 이제 이 김준 민정수석의 역할은 따로 있었던 거죠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역대 민정수석은 말로가 대부분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신광옥 전 수석도 이제 재판에 넘겨졌고 노무현 정부 때 박정규 전 수석도 다음 정부지만 그 이후에 이제 사법 처리가 됐고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수석이 또 사법 처리가 됐고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수석도 기소됐잖아요. 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서 저는 이제 이것도 뭐 생각인데 든 생각이고 사실은 좀 오늘 방송에서 얘기를 해야 될까 하는데 타이밍이 딱 들어오네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검찰 출신들이 경직이 되고 민정수석들이 검찰에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맨날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저하고 좀 친하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는데 예전에 그 보수 의원 중에 유명한 보수 정통에서 김용갑 전 의원이라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나름 김용갑 의원하고는 좀 그래도 좀 관계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 그때 7인회니까 막 시선들이 많이 쏠리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정치부장께서 우리도 7인회 인터뷰를 한번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무가내로 그냥 딱 내리셨는데 이걸 어디다 전화를 하나 그런데 처음에 뭐 일부 사람들의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죠. 안 받고 그 기사가 그 지시를 받게 된 게 당시 조선일보가 최병렬 그 전 의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최병렬 전 의원은 사실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입니다. 그렇겠죠. 내부자 거래야. 근데 그 사람 7인회 박근혜 때 7인회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7인회 해라. 그러니까 이제 막 뒤져보다 보니까 김용갑 의원 이름이 딱 나오는 거여서 보는 순간 아 이분이 계셨지 살았다 하고 전화를 오랜만에 드려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만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이제 뭐 제가 기사도 나중에 결국 수고를 했는데 그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거기는 전두환 때 민정수석을 했어요. 근데 아 그렇군요. 자기는 예. 그래서 그때 뭐 누가 뭐 경제 잘 굴러갑니다 뭐 할 때 자기는 진짜 밖에 들어가서 쓴소리 했다. 근데 이분이 진짜 그랬을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쓴소리를 했는데 하면서 하는 말이 민정수석은 절대 검찰이 하면 안 된다. 검찰은 상명하복이고 경직돼가지고 안 된다 하면서 하는 말이 그때 이제 우병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우병우 민정수석인데 그러면서 하신 말이 아 망조가 들었구나 이러는 거예요. 정권 중반이었습니다. 근데 7인의 김용갑 의원이 망조가 들었다는데 그러면서 야 이건 절대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돌려서 얘기를 했죠. 이러면 안 된다. 근데 나중에 이제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서 그때는 본인이 이제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하시면서 그때 다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정수석이 문제다. 그렇게. 민정수석은 항상 민심을 잘 전하고 유연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뭐 대통령도 검찰이고 뭐 민정수석도 검찰이고 뭐 볼만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 앞날이 지금 네. 이거라고 결과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앞서 우리가 계속 설명했던 부분들이 대통령실 참모들이 윤석열과의 내란의 여러 가지 사건에 관여된 부분들이 드러나서 결국은 이제 기소가 된 상황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라는 것이 종국적으로는 윤석열의 그런 사법 처리에도 영향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근데
윤석열 사법 처리가 먼저 좀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렇죠. 시간상으로 선거 자체는, 보면 네. 그 당장 그 윤석열이 왜 그 체포영장 방해했다는 선거 그 1심 선고일이 뭐 내달 16일인가요? 16일로 잡힌 그렇죠. 것 같은데. 16일로 잡혔습니다. 네. 그럼 그때부터 뭐 이제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저기 누구죠? 노상원 뭐 좀 별건이긴 한데 노상원이 그 정보사 그 명단들 입수한 거에 대한 이제 이미 선고가 선거가 나왔고 2년 전인가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법원 판단을 보면 좀 주목할 만한 게 노상원이 사실 이 계엄에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 계엄 자체가 불법 위헌하다는 걸 그때 이미 말을 하기 때문에 이미 뭐 윤석열 재판이 어떻게 될지는 대충 좀 짐작이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들 거는 조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뒤로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뭐 특검 뒷얘기라고 좀 들어보면은 사실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안 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내부에서도 약간 좀 이견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기소를 했지만은 이 부분을 사법 처리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를 두고선 사실은 내부에서 토론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간 종국적으로는 그와 관련된 쉽게 얘기해 윤석열의 정부의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가려고 했던 참모들에게 벌을 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죗값을 무는 것이 아무래도 이 막혔던 전국을 풀고 그리고 내란의 책임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그의 시그니처 코너죠. 한 줄평 들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선배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그 뭐 정진석 그 전 실장이 예전에 그 2017년 대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제 당시에 그 당이 자유한국당이 망하면서 이 당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수 전립에 도움이 안 되는 자 육모방방이로 뒤통수를 뽀개야 참 격한 말이죠. 근데 요 말을 좀 돌려드리면은 그 내란 방조하고 내란 청산 작업을 방해하는 자들 그 육모방망이로 그 뽀개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좀 말이 심하긴 한데 네. 그래도 저 뒤통수를 뽀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김진우 선배도 부탁드립니다. 그 지금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재판들이 있는데 이 한덕수가 지금 이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지금 이제 특검으로부터 징역 15년형 받아가지고 1심 재판이 또 이제 다음 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덕수 심정을 담아가지고 영화 러브레터 버전으로 한번 써볼까 하는데요. 오겐키 데스까? 다들 잘 지내시죠? 소나기만 피하면 어찌 될 것 같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준비를 충실하게 해오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본격 정치인 사담의 인물비상구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 경향TV 커뮤니티를 방문하셔가지고요. 보고 싶은 정치인, 듣고 싶은 정치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욱 기자, 김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